맞아. 얘들아 여기 선생님 지금 나눠준 시간표 보시면 선생님 그 시간표 따는 게 아니라 이 수업에 뭐부터 먼저 할 건지를 짤 거여가지고 여러분 우선은 거기에 고3이라고 적혀져 있는 네모 카신 있잖아. 거기서 되는 시간을 다 동그란 표시. 고3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에다 다 동그란 표시 할 거야. 되는 시간 다 동그란 표시 할 거. 고단 하야지 고단. 체크 표시하고 받았네. 그 가능한 시간 체크 표시가 나 어제 거야? 나 오늘 안 깼어. 7시 반에 끝에 하고 이미성도 어제 거야? 나 오늘 나랑 누구까지 한번 하면 되지. 이것도 없이 그렇지. 얘들아 표시한 건 나중에 주고.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뭐 갖고 와야 돼요? 6월 모의고사 이제 내일 6모인데 자 내일 6월 모의고사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는 아마 얘들아 3월하고 또 5월도 다를 거야. 얘들아 빡세게 봐야 돼. 오늘 저녁에 들어가서 내일 아침에 오늘 밤에 뭐 보냐면 얘들아 고전시가 봐. 고전시가 가사 봐. 가사 부분. 가사랑 연시도 있는 부분 봐. 알겠지? 그거는 얘들아 고전시간 거의 대부분 나오니까 그거 봐. 알겠죠? 아니야? 자, 여러분, 모의고사 다음 주에 가지고 오시고, 다음 주 보면 그거 갖고 우리 쭉, 얘들아, 이제 분석하고, 이런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또 공부해야 되는지 상담도 하고 이제 할 거니까 다음 주 가지고 오세요. 자, 그러면 우선 오늘 얘들아, 선생님이 이제, 수능 완성도 나왔어, 얘들아. 그래서 수능 특강을 지금 6월이면 끝날 것 같거든? 그럼 이제 7월에 얘들아 이제 수능 완성은 모의고사 6회분 들어가 있으니까 6주면 끝나요. 그래서 8월 초까지 딱 끝내고 그러면 이제 8월부터는 파이널 쫙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여러분 지금 6월에는 이거 수능 특강 다 끝낸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선생님 현대소설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얼른 오늘도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제3인간형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제목이 제3인간형이란 말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인물이 제1인간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제2인간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3인간형이라고 하는 인물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인물의 유형이 총 3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3가지 인물 유형들이 이 소설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달라지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전쟁이야. 전쟁.
전쟁 전, 전쟁 후에 인물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쭉 정리 한번 해볼 거야. 인물들 쭉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이러면 우선은 제일 먼저 이러면 우리 이 인물들의 앞부분 줄거리가 없어. 앞부분 줄거리가 없으면 선생님 눈에 얘기했지만 읽으면서 인물들의 유형들을 계속 찾아가야 된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쭉 봐볼게요. 네, 자 시작할게요. 서로 말로 하는 수작을 보아서는 지극히 친밀하고 흉허물 없는 사이인 것 같은데 어쩌면 하나는 저렇게 풍부하고 기름이 흐르고 하나는 저렇게 몰골골이 초라할까? 자, 그럼 이러면 지금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정말 친한 사이인 것 같대. 근데 한 사람은 풍부하고 기름이 흐르대. 이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얘들아? 좀 돈이 많다. 응, 부유하다. 그럼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인 거고. 근데 몰골이 너무 초라하대. 저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 거야,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겠구나. 그치? 뭔가 빈부를 가지고 사람을 대조를 시키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름이 나오진 않았어. 그럼 여러분 계속 읽으면서 이 두 사람을 각각 가리키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면서 봐줘야겠지. 둘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는 어울리지 않는 외면의 형격한 이 차이가 마치 만화의 인물이 튀어나와서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듯 했다. 근데 동료들의 호기심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어떻게 같이 어울리지? 어떻게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같이 어울리지? 이런 의문점을 만들 정도로 정말 의아한 사람들이 만났다는 거야. 자, 사실 석도 몸짓과 차림차림이 얼른 알아볼 수 없으니만큼 변해버린 작가 조은을 대할 때 경의 눈을 뜨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럼 이러면 인물 두 명 나왔네. 누구하고 누가 나왔어요? 석과 조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석과 조은이 등장을 한 거야. 그치? 자, 억지로 전에 하던 버릇대로 농조로 말을 끄집어내기는 했지만 그럼 이러면 농조니까 농담조잖아. 친구 사이에 얘들아 흉허물 없는 모습을 이렇게 농담의 말을 꺼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흉허물 없는 사이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졌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와 대조해서 석 자신의 몰골이 얼마나 초라할까 마음에 걸려서 미상불, 이런 미상불은 당연하게 어쩔 수 없이 이러면 주눅이 잡히기까지 했던 것이었다. 그러면 이러면 여기서 이러면 저 가난한 사람하고 이제 부유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겠다. 이런 부유한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조은. 그치? 왜냐면 석이 얘들아 자기가 얼마나 초라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석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근데 이러면 이 조은은 처음부터 이렇게 얘들아 풍부하고 기름진 사람이었어? 아니야. 왜냐면 여러분 알아볼 수 없으리만큼 변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달라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줘야 되는 거죠. 자, 아니 자네도 이렇게 몸이 나고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훌륭한 모자를 쓰고 또 고급차로 출입을 할 때가 있었던가? 세상은 변하고 볼 일일세. 자, 이러면 우리 어떤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모르는 사람이 야 너 좀 좋은 옷 입었다. 너 이런 좋은 옷도 입을 줄 아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 좀 기분 나쁜 말이거든. 근데 이거를 여러분 석이 이거를 말을 하고 조은이 듣는데 조은이 뭐라고 듣냐면 기적 같은 말이지? 그냥 얘들 웃으면서 넘겨.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농조도 하고 정말 흉음을 없는 사이구나. 서로 이러면 조금 기분 나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할게요. 사실 기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작가 조은이라면 독특한 철학적 명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담는 난삽한 문체를 고집하는 작가로서 개성이 정말 뚜렷한 존재였다. 그 더욱이 자신에게 충실했고 문학에 대한 결백성을 굳게 지켜오는 것으로 문단인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조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네. 조은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작가로서의 신념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자기 개성도 일단 지켜내고 작가로서의 모습을 나가는 거지. 그래서 작가로서의 신념을 지키면서 살아간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자, 그를 따르는 문학 선호도 많았다. 이러면 요즘은 이제 아이돌 좋아하고 이러면 이제 뭐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60년대, 70년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뭐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얘들아 하니까 사람들이 얘들아 유흥거리가 없으니까 대부분 시집, 얘들아 책을 많이 읽었어. 그래서 우리나라 베스트셀러들은 대부분 다 시집들이었거든요. 50년대, 60년대에는. 그래서 그런 여러분 문학을 좋아하는 여자아이들이 많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조언을 따라다니는
문학소녀들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무엇이 깃들어 있는 것 같은 풍모. 얘들아, 그러니까 이 외모가 뭔가 범상치 않아 보이는 그런 외모. 그리고 작품도 특이하지. 범속한 걸 싫어하는데 이런 범속이 뭐야 얘들아? 평범하다. 그렇지? 이러면 평범한 걸 싫어하는 문학소녀들은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할까? 그 조언을 너무 좋아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문학적인 적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다. 여러분 왜 문학적인 적이 많을지를 생각을 해봐. 자기만의 신념이 너무 뚜렷하면 자기랑 다르면 배척할 거고 자기랑 비슷하면 얘들아 따라가는데 이게 얘들아 너무 얘들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든 여러분 문학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적이 많을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그의 난해한 문장은 독자를 많이 갖고 있지도 않았다. 여러분 당연하죠. 너무 어렵잖아요. 어려운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독자들도 많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 독자의 니즈에 맞춰서 글을 쓰는 사람인 거야? 아니야. 우리 여러분 작가들 같은 경우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작가가 뭘 좋아할까? 독자가 뭘 좋아할까? 독자는 어떤 글들을 요즘에 읽고 싶어 할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만의 신념대로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거지. 신음하면서 찾아 얻으려는 사람만을 시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의 인간적인 신념은 그대로 그의 문학적인 신조이게 됐다. 그럼 여러분 이게 조은의 얘들아 어떤 좌우명, 조은의 어떤 신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은 조은이 자신의 독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조은이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들의 독자의 태도는요. 여러분 시인이 뭐예요? 시인, 저 한자의 시인. 시는 인정한다. 그렇지 여러분 수긍한다. 인정한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자기는 어떤 사람만 인정한다고 얘기를 하냐면 신음하면서 찾아 헤매는 사람들만 여러분 인정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즉 독자들이 얘들아 어려운 자기의 문장을 찾아 읽고 해석하고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만을 자기 독자라고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어려운 글을 찾고 공부하는 태도가 바로 그게 나의 독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독자에게 맞춰서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독자한테 야 니네가 나한테 맞춰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래서 항상 생각하고 자신이 생각해서 도달한 것만이 진리라고 단정하는 그는 그러므로 과작이 없고 생활은 늘 궁했다. 여러분 과작이 뭐냐면 작품 수가 많지 않다. 이러면 작품 많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작품도 별로 없죠. 독자도 많이 없죠. 그럼 당연히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할게요. 그러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문을 하지는 않았대. 이러면 매자가 무슨 매자야? 팔다 라는 뜻이지. 팔다. 그러면 여러분 문학을 파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즉 여러분 상업적인 글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작품성을 중요시 여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상업적인 글이 아니라 작품성을 중요시 여겼다. 그래서 항상 초라몰골을 하고 있는 그는 외면적인 차례에도 도무지 관심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외모도 꾸미지도 않고요. 이러면 돈에도 생각도 없고요. 오롯이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롯이 문학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 거야. 생활이 생활력이 어지간한 부인덕으로 아이들을 굶기지는 않았지만 가정을 돌보지 않는 이런 가지가게 것이 몸차림에 무관심한 것이나 다를 게 없었다. 무슨 회합이나 공식 모임에도 통 나가지도 않았다. 사교성도 없고요. 이러면 돈도 못 벌고요. 이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문학만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근데 이랬던 사람이 아까 얘들아 어떻게 됐어 얘들아? 엄청 얘들아 부유하고 기름기가 넘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야. 자, 석은 오랜만에 만난, 여러분 이거 이제 3년 만에 만났어 얘들아. 자, 3년 만에 만난 조은과 식사를 하고 그 자리에 미희가 조은에게 보낸 검정 넥타이를 보게 된다. 이 검정 넥타이는 조은이 6.25 전쟁 전에 일상적으로 매던 것이어서 미희가 속세에 초연했던 당시의 조은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물건이다. 그러면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소재가 등장을 하면 소설에서 소재는 여러분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자, 이 검정 넥타이가 지금 읽은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 조은의 삶을 상징하는데 어떤 삶을 상징하고 있는 거야? 전쟁 전에. 그렇지. 그럼 여러분 전쟁 전 조은의 삶을
상징하는 게 바로 검정 넥타이예요. 화려하지 않은 수수한 그 넥타이가 바로 조언의 삶을 상징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있어요. 또 어떤 게 있냐면 한번 더 가보자. 전쟁을 겪으면서 삶의 태도를 바꾸고 부유한 사업가가 된 조은은 자신의 경제적 성공이 타락에 지나지 않았다고 석에게 고백을 했대. 그럼 여러분 이 검정 넥타이를 보면서 여러분 이 조은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는 타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랬잖아 얘들아. 여러분 우리 생각하면 무슨 태도가 나타나야 돼? 성찰. 그치? 그러면 성찰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성찰의 네 개체였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성찰의 네 개체. 자, 그래서 부산에서 다시 만난 미희와의 일과를 다시 들려준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검정 넥타이는 조은은 여러분 자신에게 얘들아 잊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자. 여기서 제1 인간형이 나왔어요. 이 인간형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조은이에요. 자, 여러분 조은은 여러분 그 전쟁 전에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여러분 작가였는데 그 작가도 그냥 평범한 작가가 아니지. 작가 중에서도 작가, 완전 문학적 신념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겪고 나니까 어떤 게 되냐면 아까 부유한 사업가가 되었다고 했어. 그러면 여러분 사업가가 되었으니까 이 사람은 부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신념이라고 하는 건 정신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부는 무슨 가치를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물질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서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얘들아? 타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정신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얘기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인간형은 전쟁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역사적 격변기를 겪다 보면 우리가 얘들아 어떤 여러분 큰 외부적인 자극을 받다 보면 그러면 이렇게 타락하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다시 할게요. 자, 선생님은 살아가는 게 즐겁다고 생각하세요? 오금박던 말을 하네. 여러분 오금박다는 건 오구쯤을 찔끔 쌀 정도로 너무 놀라다. 깜짝 놀라다. 그러면 여러분 뭔가 이 질문이 여러분 이 조은에게는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뜨끔했네. 여러분 나오네. 뜨끔했다고. 그리고 일부러 내 편에서는 자기가 뜨끔한 걸 얘들아 피하려고 명랑성을 띠면서 밝은 척하면서 응수를 했네. 그러면 여러분 조은은 자기가 뜨끔했던 거, 자기가 얘들아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를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았던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사람의 심리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거든. 자신이 어떤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자기는 타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과연 행복할까? 난 즐거울까? 내가 즐거운 삶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러면 자기 삶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끄러움의 정서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더 가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줄거리 이전 부분을 한번 생각해봐. 중력 부분 이전에 여러분 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 안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 나 안 나왔으니까 3인칭 시점을 사용했지. 근데 아까 석은 여러분 속으로 얘들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얘기해줬잖아. 그러면 여러분 무슨 시점을 사용을 해줘야 돼? 전지적 작가 시점을 사용을 해야 돼. 자, 근데 여러분 여기 19번에 뭐가 들어가 있어? 나 들어가네. 그럼 여러분 시점이 바뀐 건가? 여러분 중력 부분 줄거리 놓치면 안 돼요.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했잖아. 누가 이야기하는 걸? 조은이 서기에게 이야기하는 걸 들려주는 거야. 그럼 이거는 시점이 바뀐 게 아니라 조은이 말하고 있는 걸 뭐 해주는 거야 얘들아? 인용해주는 거야. 그치? 이거는 조은이 말하고 있는 거를 서술자가 여러분한테 다 인용해서 보여주고 있는 방식이야.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본다면 얘는 시점이 바뀐 게 아니라 인용하고 있구나. 조은의 말을 인용
인용해서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조은의 생각, 조은의 말 이걸 인용한다. 그래서 여러분 저거 잘 봐야 돼. 그래서 만약에 얘들아 저걸 들려준다라고 해서 이러면 여기가 다시 달라지고 이렇게 하면 액자식 구성 이런 걸로 봐도 되지만 여기는 시점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대로 인용해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그건 미인답지 않은 질문인데 사면통의 불행으로 미의 인생관이 바뀌었구만. 그러니까 이를테면 180도로 전환으로 이제 인생을 비관한단 말이지. 즐겁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니까 너 지금 비관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사변이 뭐지 얘들아? 6.25 전쟁. 그렇지. 여러분 6.25 전쟁을 지금은 전쟁, 한국전쟁이라고 표현하지만 옛날엔 6.25 사변이라고 표현했죠. 자, 전쟁으로 인해서 너는 비관적으로 변했구나. 그 비관하는 거 아니에요. 비관을 안 해? 그럼 안심이야. 비관 안 함 역시 낙관이겠군.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조은의 태도가 나타나. 조은은 낙관 아니면 비관이라고만 생각하거든. 왜냐면 기분이라는 건 되게 다양한데 이 사람은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이게 얘들아 무슨 태도야? 이분법적인 태도지. 그치? 이분법적으로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비관도 낙관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미는 비관도 낙관도 안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조은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중간파인가? 중간파는 없어졌어. 여러분 중간파라고 하는 말만 그냥 딱 썼다면 여러분 그냥 딱 중도의 성격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간파는 사라졌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거는 이제 문학적인 부분이 있는데 원래 수능 특강은 여러분 그 문학적인 부분들이 이런 배경 지식 같은 것들을 여러분 제시를 안 하고 지문을 넣는 경우들이 있어. 그건 선생님 조금 설명을 해줄게. 자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중간파가 누구냐면 1920년대의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다 문학가들,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1920년대는 여러분 사회주의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회주의를 중요시 여겼던 문학을 계급주의 문학이라고 해요. 자, 이 계급주의 문학 같은 경우는 완전 여러분 문학을 도구로만 생각하는 입장이야. 문학은 수단이 돼야 된다. 사회주의를 알려야 되는 수단,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에 반발해서 여러분 20년대에 민족주의 계열의 문학이 등장을 해요. 그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김소월, 한용운 시인들이 다 여기에 해당해요. 그러면 여러분 완전 경향이 나뉘죠. 이러면 완전 사회주의냐? 아니다. 이런 문학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문학을 중간의 성격으로 보면 어떨까? 그래서 중간파 문학이 등장을 했었어요. 근데 어차피 이제는 이거는 전쟁 후니까 여러분 이런 문학들은 다 사라졌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뉘앙스는 이분법적으로 보는 여러분 조은의 행동. 그리고 미는 저것도 그것도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모습에서 중간의 계급도 있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이러면 중간파 없어졌다고 하니까 말재수가 어디서 그렇게 들어오셨어요? 왜냐면 문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미의 침울이 풀어지는 듯해서 나는 될 수 있으면 그로 하여금 명랑했던 서울 시절을 회상할 수 있도록 기억에 남아있는 서울서의 화제를 끄집어내었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미가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명랑성을 더 띄고 내가 좀 찔끔한 것도에다 숨기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미가 웃으니까 여러분 미가 뭐한 것처럼 보여? 침울이 풀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미랑 같이 함께했던 서울에서의 추억들을 끄집어내기 시작을 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세상에 나오지 않을 걸 그랬군. 오빤전인지 모르는 그 애기에게 양보할 걸 그랬어. 여러분 지금 이 조은이 어떤 말을 한 거냐면 너 세상에 태어나지 말 걸 그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상대방이 얘들아 아무리 친해도 너 이 세상에서 왜 태어났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약간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이잖아. 근데 미는 선생님 기억이 되게 좋으시네요. 그 말을 잊지 않으셨군요. 이러면 이 말을 잊지 않았다는 건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다는 거야 원래? 미가 먼저 했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 이제 수능 지문을 읽을 때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기분 나쁜 말이 아니라 미가 했던 말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선생님 조금 더 설명할게. 여러분 미의 어머니는 여러분 항상 미희한테 얘기하신 게 있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아이를 무조건 한 명만 낳을 계획이었었다. 자식은 한 명만 낳을 계획이었다. 엄마가 항상 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야. 그래서 미희는 외동딸이거든. 딸도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자기는 자식을 한 명의 자식만
근데 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 엄마는 무슨 말을 하냐면 미희야 근데 네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아이를 유산한 적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 미희 엄마는 여러분 아이를 유산한 적이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 유산한 아이가 이따 건강하게 전에 잘 자랐다면 이 세상에 미희는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날 가능성이 너무 높죠. 그러니까 미희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나 조은이나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이 세상에서 안 태어났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하면서 살았던 애인 거야. 그래서 나는 미희는 자기가 미희가 세상에 탄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달았던 애예요. 그걸 기억했던 조은이 이 말을 끄집어낸 거죠. 근데 여러분 미희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그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역시 이 세상에 나온 걸 감사하게 여겨요. 그리고 기쁘게 여겨요.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는 자기가 안 태어났을 수도 있어 나는 세상에 못 태어났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애가 이젠 태어난 거에 대해서 무슨 감정을 느낀대 얘들아? 감사함을 느낀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잖아.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뭘까요? 6.25 전쟁이에요. 맞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야. 그러면 이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뀐 거야? 아니면 긍정적으로 바뀐 거야 얘들아? 매우 긍정적으로 바뀐 거죠. 왜냐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자기의 존재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다시 할게. 그렇게 생각한다? 그럼 또 안심이군. 그러니까 미희 생각이 변한 게 없구만. 그러면 지금 너무 우울하게 지내지 말고 서울에 있을 때처럼 명랑하게 기운 좀 내라고 이러면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조은이. 자, 조은이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얘들아 미희가 뭐라고 얘기를 해? 생각이 변한 게 있긴 있대. 그럼 여러분 그 생각이 변한 게 뭔지 그 다음 페이지 가세요. 역시 변한 게 있나? 그 어려운 목숨과 형체를 받아서 사람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니 필요 없이 내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이 있기에 내보냈던 게 아니었을까요? 그럼 여러분 자기가 뭐 한 거라고 생각해? 태어난 거에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태어난 이유도 설명을 하네요. 내가 태어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 존재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태어났으니까 이런 이유로 살아가는 거겠죠. 라고 해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인간 존재, 인간의 본질, 내가 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여러분 이게 실존주의 생각이거든. 그냥 실존주의라고 하는 건 철학적인 거지. 철학적. 그럼 얘는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철학적인 생각까지 하는 데까지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지. 네, 사명이에요. 보람 있는 사명이에요. 근데 자기가 태어난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조은이 이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은이 말을 안 해요. 조은이 말을 안 하는 이유를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뒤에 나오기는 해. 문득 나는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움찔했지만 미는 말을 이었네. 여러분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왜 움찔을 했을까? 자기는 여러분 생각이 얘들아 발전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어떻게 됐어 얘들아? 타락을 했는데 미희는 여러분 생각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미희와 자신을 뭘 한 거야 얘들아? 대조시킨 거네. 비교했다고 해도 되고 대조했다고 해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부끄럽겠죠. 그래서 움찔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말을 제대로 못해요. 자, 그러나 제 사명을 바로 찾아서 그 사명을 다 아는 사람도 있고 못 찾고 거지처럼 보람없이 새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미의 사명은? 미가 대답을 못해요. 미의 대답 못하고 이러면 40번 갈게. 미는 머리를 한번 숙이더니 숙인 채로 낮은 목소리를 중얼거리면서 이제 해치고 찾아봐야죠. 그럼 여러분 미는 자신의 사명을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인 거야 얘들아? 찾아가는 중이야. 그치? 사명을 찾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사명을 찾아가고 있다. 자, 이튿날부터 부산에서의 새 사업 계획이 이런 분망이 뭐예요? 바쁘다. 바쁜 틈을 타서 나는 미희를 하루에 한 번씩은 만났고 근데 얘들아 바쁜데도 얘들아 미희를 하루에 한 번씩은 만나네? 물론 친한 사이일 수도 있겠지만 하루에 한 번씩 만나 얘들아.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봐. 그의 판잣집에도 한번 가고 왔네. 그럼 여러분 미희는요
원래 여러분 이 전쟁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정말 부잣집 딸이에요. 부잣집 딸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돼서 전쟁 때문에 완전 폭삭 망해버린 거지. 물질적으로 얘들아 타락을 했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 생활이란 말이 아니네. 꼼짝 못하고 있는 미의 아버지의 얼빠진 모양. 고생 모르고 늙던 어머니의 목편 장사하는 정경. 그럼 이러면 어머니는 고생 한 번 해본 적 없는데 여기 와서 고생하고 있는 거고, 이런 아버지가 저렇게 누워있으니까 실질적인 가장이 그럼 누군 거예요? 미희가, 엄마랑 미희가 그치 가장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야. 미희가 얘들아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거네. 나는 미희의 가족을 구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간절해졌네. 그러나 미희와 자주 만나는 사이 처음에 순수했던 생각보다도 야심이 더 앞을 섰다라는 걸 고백을 하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순수했던 생각은 여러분 내가 서울에서 나를 쫓아다니던 그 문학소녀들이 이렇게 얘들아 변하는 모습을 보고 뭔가 연민의 마음도 생겼고, 이러면 얘가 얘들아 힘 좀 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얘들아 조언도 해주고 이런 마음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야심이 앞서기 섰대. 이러면 그 다음 문장 봐봐. 술과 계집이 마음되었던 내 생활이었던 터라.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사업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사업하니까 사람들 만나고 술 마시고, 근데 그 자리에 또 여자를 끼워서 같이 놀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 이러면 아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만났다고 했죠. 그럼 이러면 이 미에 대한 무슨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자로 느끼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 결혼 아까 하지 않았어 얘들아? 생활력 있는 부인 덕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이 얘들아 못된 마음을 먹었다라는 걸 고백을 하는 거야. 자기 친구에게. 근데 여러분 정말 나쁜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얘기 안 해요. 자기가 잘못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여러분 타락을 했을지언정 그래도 여러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 나쁜 놈은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쁜 놈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자기의 죄를 얘기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술과 계집이 마음대로였던 내 생활이라 미에 대해서 밖으로 나타나는 내 태도도 좀 더 다를 거라고 미 자신도 아마 눈치챘을 걸세.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이 이게 그냥 그 전에 얘들아 그 순수했던 어린 학생으로 봤던 여러분 미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여자로 느끼고 있다는 걸 아마 알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다시 할게. 나는 다방을 하나 차려줄 생각에 미치었네. 그럼 여러분 돈 빼나 벌었나봐. 다방까지 차려주려고 하고, 이것이면 내 힘으로 자금 유통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니까 여기서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유통할 수 있는 거 자기 이용을 하는 거죠. 이용도 하고 미의 영향성과 센스도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수입 면에서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네. 이 계획을 말했더니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듣고 얼굴에 희망의 불그레한 홍조까지 띄었던 이 미이였지만, 그러면 여러분 미이는요 처음에는 여러분 이 조언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인 거야 얘들아? 혹한 거야. 맞아. 얘들아 혹한 마음이 생긴 거야. 나도 이러면 부모님 봉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돈을 좀 벌 수 있으면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도 할 수 있을 거고 이런 생각할 거잖아. 그치? 자, 그런데 다음날 미희는 5일간의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얘기를 했다. 더 생각할 여지는 없는 일인데 망설이는 것이 수상쩍기는 했지만 그러면 하고 나는 동화극장 옆에 있는 마침 물려주겠다고 하는 다방 하나를 넘겨받기로 하고 이야기가 다 끝난 상태였네. 근데 여러분 미희가 이러면 확답을 안 내렸잖아. 확답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이미 이 사람은 다 당연히 얘들아 미희가 수긍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 준비해 놓은 상태인 거야. 그런데 오늘 다섯째 되는 날이 오늘이고 정한 시각에 연락장소 다방을 갔더니 레지, 여러분 레지가 뭐냐면 옛날 종업원들을 레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종업원이 내민 게 바로 종이꾸러미였네. 자, 이러면 종이꾸러미를 내밀었대요. 근데 원래 누굴 만나기로 했어? 미희를 만나기로 했는데 미희는 없고 종이꾸러미만 있다는 건 미희는 무슨 선택을 했다는 거야 얘들아? 거절. 그렇지. 거절을 한 거야. 미희는 이러면 이 돈과 다방을 얘들아 안 받겠다고 얘기를 한 거야. 자, 그걸 펴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네. 다른 길과, 여러분 다음 페이지 아세요? 다른 길과 달라서 간호장교이다 보니 그 생활 형편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대뜸 짐작이 나갔고, 더욱이 나의 뒤통수를 때렸던 건 검은 넥타이였네. 그럼 아까 얘들아 나를 성찬하게 만들어줬던 이 검은 넥타이가 어디에 쌓여 있었던 거야 얘들아? 종이꾸러미에 쌓여져 있었거든. 그러면 종이꾸러미하고 검정 넥타이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런 미는 뭐가 되겠다고 얘들아 거절을 했어? 간호장교. 간호장교가 되겠다고 얘기한 거야. 근데 여러분 장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여러분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국가의 부름에 맞춰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몸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럼 여러분 자기 뭘 선택한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선택을 한 거네. 그럼 여러분 제2인간형 나왔어. 제2인간형이 미야. 그럼 여러분 이 미는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어린 학생이었거든. 그래서 명랑하고 얘들아 부유한 여러분 그리고 문학을 좋아하는 문학 소녀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철없는 소녀였죠. 그런데 전쟁을 겪고 나니까 얘들아 정말 얘들아 판자촌에서 생활할 정도로 이러면 집안이 완전 몰락을 해버린 거야. 집안이 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간호장교를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 원래 부유했던 애가 가난해졌어. 근데 그 가난 속에서도 얘가 뭘 해?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사명을 추구하고 자신의 얘들아 신념을 찾아 나서기 시작을 했던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오네. 이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냐면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성장하는 삶을 선택을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정신적 성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가볼게요. 자, 그러면 미희가 첫날 다방에서 사명 운운했던 건 그 길을 말했던 것이었으니까 나는 부끄럽기가 짝이 없었네. 검정 넥타이를 들고 나는 비로소 3년 동안 내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뼈아프게 느끼게 되었네. 미희가 말하는 그 사명을 찾는 길, 사명을 다하는 일이 나는 사변이라고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외적 병통 때문에 나는 포기하게 된 것이었고 가장 잘 생각하는 채 했던 이러면 아까 어떻게 했어? 미 맨 처음 만났을 때 너 비관이구나 낙관이구나 너 중간파구나 아유 그럴 생각 없어 그렇게 안 해도 돼 지가 다 조언을 하고 있었잖아. 자기가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그 조언의 내용이 사실은 제일 자기가 바보 같은 행동을 했었던 거고 왜? 타락한 주제에 그런 조언을 했으니까 부박하다고 이런 부박하다가 뭐냐면 철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철없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미는 사변에 키워졌고 굳세어지고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을 했던 것일세.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대조적인 인물이 누군지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 조은하고 미는 완전 대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은 가난했는데 부유해졌는데 오히려 더 정신적 타락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부유했는데 가난해졌어도 오히려 사명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할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자 나는 처녀마냥 낭떠러지를 굴러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야. 이게 뭐야 얘들아? 자기의 인생의 좌절감을 맛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구르면서 걷잡으려고 이런 걷잡는다는 건 여러분 걷잡을 수도 없이가 무슨 뜻이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면 걷잡는다는 건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 구르면서 살아보려고 구르면서 내가 이걸 뭔가 잡아보려고 한 게 바로 친구의 구원이었네. 근데 여러분 오늘 미희를 만났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누굴 만났어요? 석을 만났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건 석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야. 그러면 왜 석이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석이 여러분 3인간형이어서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가 여러분 지금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3인간형은 여러분 기출에 나왔을 때는 사실은 이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은 많이 나오지 않고 여기가 더 많이 나오거든? 왜냐면 이게 제목이잖아. 근데 수능 특강에는 이게 없으니까 이 부분만 선생님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 다음 페이지 가면 7쪽이 있어. 7쪽에 가면 여러분 페이지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새로운 인간형의 탐구라고 하는 부분 혹시 있니? 새로운 인간형의 탐구? 거기에서 여러분 셋째를 보세요. 자, 작가요 교사인 석이 바로 3인간형이에요. 자, 그는 6.25 전에는 신문사에서 근무하면서 작품을 써왔고 6.25가 일어나서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는 생활을 위해서 교사로 취직을 하지만 교사로도 충실하지 못하고 작가로서도 그렇지 못해서 늘 고민 속에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교사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한테는 뭐냐면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인 거야. 그런데 작가는 지가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여러분 지가 하고 싶은 거니까 이 사람한테는 뭐가 되는 거야?
이상이 되는 거지. 그러면 작가로서도 교사로서도 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뇌를 겪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사로서도 어느 정도로 충실하지 못하냐면요. 여러분 학교를 안 가요. 네? 선생님인데. 혹시 그 짤 본 적 있어? 학교 가기 싫어요. 제가 선생님이에요. 이거 혹시 본 적 없어 얘들아? 이런 짤 있어. 선생님들도 학교 가기 싫거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로 얘들아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침이 되면요. 학교 가기 싫다 해서 얘들아 그냥 계속 가만히 그냥 얘들아 이불 속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엄마나 아니면 아내가 와서 엉덩이 이렇게 때려요.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때리면 이러면서 얘들아 씻기 싫어가지고 들어가 진짜. 거기 들어간 다음에 얘들아 엄마가 얘들아 먹으라고 하고 얘들아 자전거에 앉혀야 그때서야 자전거 타고 이제 학교를 출근을 해. 지각하겠지? 맨날 지각해. 학교 얘들아 안 가. 막 얘들아 딴 생각하느라고 또 안 가. 그 정도로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인 거야. 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을 많이 쓰냐? 작품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닌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여러분 얘가 뭘 하냐면 맨 마지막 결말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결말 부분이거든요. 자, 결말 한번 읽어볼게요. 조언의 말대로 조언은 동란. 여러분 동란이 뭐지? 6.25 전쟁. 여러분 6.25 전쟁을 우리나라 동족끼리 일어난 난리라고 해서 동란이라고 해요. 전쟁의 압력으로 그의 사명을 포기했고 동란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미인은 용감하게 시대적인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왔다. 나는 사명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에 충실하지도 못하면서 말라만 가는 나도 동란이 비전의 한 타입이라고 해야 될까? 그럼 여러분 이 타입이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야? 내가 3인간형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자책감에 빠진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3인간형이 누군지 알 수 있겠다. 석이네. 응? 그럼 여러분 이 석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 원래는 작가이면서도 신문사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 전에도 여러분 저 조은처럼 완전 작가로서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까? 그건 아니었을 거야. 왜? 자기가 밥 벌어 먹으려고 신문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작가로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가 얘들아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돈은 벌어야겠으니까 교사로서도 생활하고 여러분 그런데 작가로서도 계속 생활하고 싶고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 얘는 고뇌를 겪고 있고 얘들아 이 괴리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전쟁 중에 어떤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정신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쟁뿐만 아니야. 여러분 어떤 역사적이고 여러분 큰 격변을 겪다 보면 정신적으로 얘들아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정신적으로 더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정신적인 얘들아 갈등을 겪는 사람은 항상 중간에 계급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 인물들의 유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얘기하는 게 이게 실존주의거든요. 그래서 얘는 실존주의적 여러분 이 고민을 제시해주는 작품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럼 선생님 딱 하나만 더 정리할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조은이 미희한테 잘못한 거. 약간 이런 거거든. 여자친구가 화가 났어. 여러분 그럼 남자친구가 지금 얘들아 여자친구가 왜 화가 났는지 얘들아 찾아야 돼. 그랑 똑같아. 여러분 여기서 미가 왜 얘들아 사명을 더 빨리 선택을 했고 여러분 조은이 뭘 잘못했는지를 생각을 해봐. 미가 나타나지도 않고 얘들아 거절하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자기 간호장교를 그냥 바로 가버렸잖아. 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조는 미의 뭐를 생각 안 해줬어요? 미의 사명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미가 분명 앞에서 얘기했잖아. 자기는 사명이 있다고. 근데 그건 사명은 신경은 안 쓰고 자기가 생각하는 미의 뭐만 봤어? 생활 형편만 신경 썼기 때문인 거야. 미는 사명이 되게 중요했던 사람이었던 거야. 그런데 그 사명을 신경 써주지는 않고 미의 생활 형편만 신경을 써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미의 사명은 무시하고
하고 그리고 미의 생활 형편만 중시를 한 거야. 자, 이러면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게 더 중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내 신념, 나의 가치관,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떤 여러분 이 정신적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어. 근데 미는 정신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야. 근데 조우는 정신적 가치를 중요시 여겼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자기가 지금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으니까 미도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한 인간의 어떤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주시고 자, 여기까지 정리 다 하셨으면 우리 그 다음에 모범동화도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모범동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어떤 거를 여러분 좀 알고 있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이제 어른들이 아이들의 심리를 이용하고 있는 작품이거든. 그래서 그거를 고발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여기서는 아이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볼 건데, 자, 이러면 아이들은 여러분 누구의 거울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어른들의 부모의 거울이라고도 해. 맞아. 어른들의 거울이라고 해. 왜냐면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거 다 따라하거든. 이러면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본 적 없어? 엄마 구두 한번 신어보고 아빠 구두 한번 신어보고 아빠 넥타이 한번 매보고 엄마 립스틱 한번 다 분질러 먹어보고 안 그래? 나는 우리 엄마 립스틱 많이 분질러 먹었는데 자 따라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아이들은 여러분 어른들을 기본적으로 동경하는 여러분 이런 심리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요. 어른들이구나. 나랑 다른 어른들은 나랑 다르구나. 나도 어른처럼 되고 싶다. 아이들은 다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친구들 중에 어린이집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 어린이집 하는 애들이 이제 자기가 있었던 일들 막 얘기해 주거든. 그럼 애기들은 선생님은 정말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 그래서 애들이 가끔 이런 질문한대. 선생님도 아빠가 있어요? 약간 패러적인 질문하는데 애들은 선생님은 선생님이니까 엄마 아빠도 없고 선생님만 막 이렇게 살고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나 봐. 그래서 가끔 그런 대답을 들을 때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내 친구들 막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거든. 그래서 애들 귀여워. 근데 애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어른은 딱 이런 모습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이 동경하는 어른이 어떤 어른이길 바라냐면 착한 사람이길 바라죠. 아이들은 이 어른이 내가 좋아하는 어른이 진짜 어른이고 여러분 모범적이길 바라는 게 이게 아이들의 당연한 심리인 거야. 이걸 악용한 여러분 한 어른이 어떻게 타락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우리 이걸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보자. 요술은 자꾸 진행이 되었다. 누웠던 사내가 공중으로 뜨기도 하고 주전자에 물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그 선명질적인 아이는 여러분 피부병일 수도 있고 약간 신경질이라고 해도 돼요. 그 아이는 설명을 하고 마치 그 여인과 대결하듯이 기침을 발했다. 자, 이러면 요술이 진행이 됐대. 그래서 얘들 앞에서 얘들은 막 사내가 얘들은 공중에 올라가기도 하고 막 얘들은 물이 막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요술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아이는 계속 설명을 해준대.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지 봐봐. 저건 주전자 손잡이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 물이 나올 때는 구멍을 열고 나오지 않을 때는 구멍을 닫아버리는 거야. 마치 우리가 생달걀을 먹을 때 한쪽만 구멍을 뚫어서는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치랑 똑같은 거야. 우린 절대 속아서는 안 돼. 이건 뭐 하고 있는 거야? 요술의 트릭을 다 말해버리는 거야. 얘가. 또 얘기해요. 이중 뚜껑인데 여기 보고 있는 건 다른 면이야. 아까 까놓은 달걀은 저쪽에 넣은 거야. 그래서 여기 아무리 상자를 거꾸로 놓아도 절대 달걀은 쏟아지지 않아. 우린 속아서는 안 돼. 신기한 요술이어도 절대 속아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아이들은 뭐 요술이나 마술을 볼 때 얘들아 와 재밌다 막 신나서 볼 거잖아.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애가 이게 어떤 원리로 되고 있어 다 설명을 하면 얘가 흥이 완전 깨져버리죠. 그럼 여러분 이 아이는 그 여인과 대결하듯이 계속 옆에서 설명하고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침을 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요술하고 있는 사람들을 뭐 해버리는 거야 얘들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요술은 여러분 사실 이제 속이는 거잖아요. 그 속이는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진실을 얘기를 하고 그 진실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강조해라? 속아선 안 돼. 속아선 안 돼. 속아선 안 돼라고 3번이나 얘기를 해. 자 그럼 여러분 이 속아선 안 돼. 속아선 안 돼. 속아선 안 돼. 이렇게 3번이나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반복이 무엇을 만들어주냐면 이 아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인 거야. 자, 여러분 이 아이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다른 아이들은 이런 여러분 마술의 트릭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 모르는 존재들을 위해서 진실을 꿰뚫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애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 마술을 하는 건 여러분 어른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의 거짓 여러분 혹은 어른들의 속임을 꿰뚫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어른들의 거짓, 속임을 꿰뚫고 아이들에겐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반복에 쓰여져 있는 개념을 정리를 했으면 요술이 뭘 상징하는지도 알겠다 얘들아. 그러면 요술은 어른들의 무슨 행동을 얘기하는 거야? 속이는 거, 거짓말. 맞아. 그럼 여러분 어른들이 속이는 거짓말하는 그 교묘하고 그 다음에 은폐된 술수들 어른들의 비밀이자 여러분 속임수들 이렇게라고 생각해주면 돼. 교묘하고 은폐되어 있고 비밀이고 속임수를 얘기한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 시대적 배경이 이 작품이 쓰여졌던 시대적 배경이 1970년대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1970년대로 하면 여러분 시대적 배경으로 우리 해석할 수 있을까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1970년대는 정치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민중들을 속이는 시기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들아 은폐하고 있는 게 바로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어른은 당시 당국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독재 정권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 아이는 독재 정권이 얘들아 사람들을 얘들아 속이고 있는 걸 뭐 해주는 애인 거야? 알려주는 애인 거야. 그럼 여기 얘들아 이 마술쇼를 보고 있는 아이들은 여러분 누굴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민중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시대적 배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여러분 4번째 문장 할게요. 한 아이, 두 아이가 그렇게 합세하기 시작을 하더니 그들은 전학생을 앞세운 한 무리의 아웃사이더였다. 그들은 주위 분위기를 파괴하기 시작했죠. 그쵸? 여러분 한 번 얘들아 이렇게 트릭을 다 얘기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얘들 분위기 쌓여질 거야. 그치? 몇몇 아이들은 큰 소리로 기침을 하기도 했고 여자아이들은 수군거리기도 했고 몇몇 아이들은 휘파람을 날리기도 했고 불붙은 이 최초의 동요 여러분 동요는 여러분 소란을 얘기를 해요. 소란. 이 소란은 기괴한 반응을 일으켰다. 그들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거에 굉장한 분노를 느꼈고 그러면서도 그들의 얼굴에는 저 톱으로 쓰는 어릿 광대가 결국에는 죽지 않고 그저 그런 척하는 것뿐이라는 그런 결국에 일어나리라는 새로운 확신의 일종의 아슬아슬한 안도감까지도 아이들에게는 넘쳐 흐르는 것 같았다. 그럼 여러분 진실을 알았을 때 아이들이 보이는 반응은 2가지의 반응을 보였던 거야. 여러분 분노를 느끼던지 아니면 안도감을 느끼던지 이게 여러분 진실을 알게 된 아이들의 반응이죠. 진실을 알게 된 아이들의 반응을 얘기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실제로 여러분 어떤 진실을 딱 알고 나면 여러분 그런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아 진실이 이랬으니까 앞으로 이러겠구나 라고 안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그 모습을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중력 부분 줄거리 갈게요. 자, 이 마술소에서 요술을 하던 여인을 공경에 빠뜨린 전학생은 소년은 어울리지 않게 조숙하고 아는 것이 많아서 친구들 사이에서 만물박사라고 불린다.
이러면 이 여자 결국은 그 무대 위에서 울어. 이러면 이 애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 우는 건 어른들 난처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자, 그리고 아이들의 관심을 이용해서 학교 앞 장사를 통해 돈을 벌던 자파상 간씨는 여름 불경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름에 불경기하면 덥기도 하지만 애들이 학교 방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앞에 있는 자파상이니까 이런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타개하기 위해 도박에 가까운 장사를 시작한다. 자, 그럼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이 글은 여러분 한 어른이 아이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얘들아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게 이제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강씨가 주인공이야. 그러면 이 강씨가 아이들의 관심을 이용한다고 했거든. 이것도 얘들아 선생님이 간단하게 전체 줄거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 이 강씨는 여러분 아이들이 어른들을 이렇게 모범적인 어른들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서 여러분 뭘 하냐면 모범적인 어른인 척해요. 모범적인 어른인 척한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학교 앞을 쓸어. 이것도 이제 부지런하니까 가능한 거야 얘들아. 매일 아침 학교 앞을 쓰고 아이들이 얘들아 물을 마셔야 되거나 뭔가 필요하면 그런 것도 얘들아 주기도 하고 선심을 쓰기도 하고 아이들이 막 학용품도 안 갖고 오면 빌려주기도 하고 막 아이들 환심을 사. 아이들이 보기에는 저 아저씨 너무 좋다. 아저씨 되게 친절해. 막 이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환심을 먼저 딱 사버리고요. 환심을 산 여러분 이 강씨가 여러분 아이들이 막 이제 자기네 집으로 올 거 아니에요. 저기 아저씨 되게 좋아. 우리 저기 아저씨네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자. 막 이러면서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아이들을 이 강씨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이들이 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동전이 왔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뭐야? 애들을 뭘로 보고 있다는 거야? 돈으로 보고 있다는 거야. 맞아. 그래서 여러분 이 환심을 사놓고는 아이들을 여러분 동전이라고 인식을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얘들아 관심을 이용한다는 게 뭔지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돈을 벌려고 이 동전들을 모아내려고 그러니까 즉 아이들을 얘들아 모아내려고 도박에 가까운 장사를 하는데요. 근데 저 도박이 사행성 놀이야 얘들아. 사행성 놀이는 여러분 조작을 하는 얘들아 놀이거든. 저 놀이를 해버리는 거야. 아이들한테 얘들아 돈을 막 벌게 하려고. 자, 그러면 이런 사행성 놀이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봐. 그들이 영영 자리를 떼지 못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 두 가지 이유를 강씨 자신도 미리 계산해 넣지 못한 바는 아니었지만, 그럼 이 사람도 얘들아 이미 아이들이 왜 못 떠나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아이들 심리 잘 아는 사람이잖아. 아이들의 심리를 알고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음 페이지 가세요. 그 중에 하나는 5개의 동전만으로도 가능한 10개의 사탕을 단 하나의 동전만으로 할 수 있다는 명제. 그럼 여러분 한 개의 동전으로 그러면 여러분 원래 사탕 가격이 얼마인 거야? 사탕이 얼마를 살 수 있는 거야? 2개를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 한 개의 동전만 있어도 여러분 뭘 할 수 있대요. 뭘 할 수 있냐면 10개의 사탕을 얻어낼 수 있대요. 그러니까 도박인 거야. 내가 이게 되면 여러분 내가 10개를 얻는 거고 안 되면 여러분 0개를 얻는 그런 여러분 도박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자, 전혀 강냉이 튀기듯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을 내밀어서 낚아챌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의 유의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그럼 여러분 아이들이 얘들아 왜 이 도박놀이를 얘들아 끊지 못하냐면 가능성이죠. 가능성. 자, 한번 볼게요. 눈앞에서 엄청나게 불어가는 이자의 묘미, 맞는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눈앞에 황홀히 전개되는 5배의 자본. 왜 5배의 자본이냐면 얘들아 원래는 얘들아 2개 얻는데 10개나 얻을 수 있잖아. 5배나 더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 그리고 4개의 답 중에 골라 쓰는 객관식 시험에서 우연히 아무 번호나 동그라미를 쳐서 맞은 경험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이 가능성이 유독 자기만을 저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여러분 찍어서 한 번씩 다 맞춰본 적 있잖아? 그러니까 또 찍었을 때 얘들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찍어 아니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찍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찍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무조건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찍잖아. 그거랑 똑같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저 뽑기가 상식성은 아니죠. 얘들아 뽑기 할 때 얘들아 다 무슨 생각하면서 뽑아 애들이? 자기가 다 1등 할 거라고 생각하고 뽑아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다 1등 할 거고 자기가 다 2등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뽑잖아. 그런 여러분 기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그들이 더 성장하는 이자의 환생생활 환희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럼 다른 요소 갈게요.
다른 하나는 5원을 가지고 5번의 비수를 던지다가 그 중에 하나가 적중이라도 한다면 최소의 본전을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가정. 그쵸 여러분 5번 동전 던지면 원래 얘들아 5개면 10개 사 먹을 수 있거든. 그런데 4번은 실패하더라도 빵되지만 한 번 얘들아 딱 성공해버리면 여러분 내가 10개 얻었으니까 딱 본전 얻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더욱이 한 번의 승부가 아니라 적어도 5번은 겨누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 막연한 기대가 바로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 2가지 이유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이들은 실패에 굴하지도 않고 그 모순적인 논리에 말려들어서 대6번 비수를 던지게 돼버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그냥 한 번 하면 안 되면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5번을 해도 본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던지는 거야. 약간 이거는 여러분 그 인형 뽑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 그 인형 그냥 쿠팡에서 사거나 아니면 저 다이소 가면 비슷하게 얘들아 더 싸게 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저기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내가 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10,000원, 15,000원 안 써요? 선생님은 가끔 이렇게 하면 그렇게 쓰는데 자 얘들아 그렇게 해서 돈을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 아이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어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다시 할게. 드디어 아이들의 손에 온기에 뜨겁게 익은 동전을 내던지고 자 얘들아 왜 동전이 뜨거울까? 애들이 어떻게 잡아서 그럴까? 제발 여러분 너무 꽉 잡고 있어서 그래. 그러면 이 말에는 여러분 아이들의 심리가 들어가지 아이들의 어떤 심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성공할 거라고 하는 이 간절함 그 기대감을 여러분이 이 뜨거운 동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침을 삼키면서 비수를 들어서 시도를 해보긴 하지만 그들의 꿈은 일시에 무너져 버리죠. 왜냐면 이게 아까 선생님 사행성이라고 했잖아. 조작을 해버리는 거라고 했잖아. 5배의 꿈은 이상이었어요. 여러분 5배의 꿈이 뭐예요? 여러분 2개가 아니라 10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즉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그 도박이 성공하는 것이 5배의 꿈의 이상이고 사정 2알이 현실이라는 건 여러분 이건 실제 가격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돼 있고 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웬 아이가 원판 앞에 모여선 아이들을 비집고 앞에 나서면서 강씨에게 얼굴을 내밀었다. 아저씨 정말 10개 주시는 겁니까? 강씨는 소리나는 쪽을 보았네. 그곳엔 낮잠을 덜 깬 듯 여러분 낮잠에서 가 깬 듯 그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서 있었다. 자 여러분 낮잠을 깬 듯한 얼굴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사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좀 지금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아니면 좀 나른한 거예요? 나른한 거예요. 여러분 나른한 얼굴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맨 처음에 얘들아 그 방해했던 애 있잖아. 그 방해했던 애가 얘들아 선병질적인 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선병질적인 얘들아 무슨 뜻도 있었냐면 신경질적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신경질적이고 하니까 뭔가 얘들아 다 만사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애라니까 얘가 아까 앞에 나왔던 전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아무렴 해볼 테냐. 그 아이는 대답 대신 누런 이빨을 내보이면서 노파처럼 웃었다. 여러분 여기서 노파처럼 웃었대. 노파처럼 웃었다는 게 뭐야 얘들아? 애늙은이 같다, 늙은이 같다, 어른 같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아까 앞에서 여러분 이 전학생이 얘들아 조숙하다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고는 손바닥 안에서 동전을 굴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까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동전을 제발 이러면서 탁 쥐고 있었지. 근데 얘는 동전을 손에서 이렇게 굴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의 태도하고 다른 아이들의 태도가 얘들아 어떻게 돼? 얘들아 대조가 돼버리는 거야. 이 대조를 통해서 여러분 이 아이가 여기에 별로 간절하지 않구나. 이 아이가 그냥 심심풀이로 이걸만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할게. 몇 번으로 할 테냐? 아무 번호나. 여러분 번호도 신중하게 고르지도 않는 거예요. 자 그 아이는 피로하고 귀찮아하는 소리로 대답하면서 바지허리를 축혀 올렸고 얘 몇 번으로 할까? 여러분 자기가 고르는 게 아니라 다른 애한테 또 시키는 거야. 자 그 옆에 서 있는 그부에게 생각난 듯이 물었다. 그랬을 때 1번이 어때? 1번 그래? 참 좋은 번호인데 그는 과장의 수긍을 했다. 그는 천천히 비수를 들었고 길든 원판을 내려보았다. 그의 태도는 어쩐지 이 치수가 좀 모자란 녀석처럼 좀 약간 별스러워 보이기도 했다. 돌려요 아저씨.
강씨는 원판을 주고 힘껏 돌렸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놀이냐면 원판을 착 돌리면 그러면 아이들이 다 비수를 꽂아요. 그러니까 약간 다트판 같은 거죠. 다트판 같이 이렇게 꽂으면 거기에 번호를 일치를 시키냐 못 시키냐 이걸 맞추는 게임이야. 근데 이걸 아저씨가 여러분 이 강씨가 조작을 조금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번호를 맞출 수 있다 못 맞추다 이런 것을. 그래서 얘가 이거를 던졌어요. 던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가 29번 4번이에요 4번 이러면 던질 때 얘가 번호 바꿔도 상관없어요. 4번이에요 4번 이렇게 얘기하고 원판은 비수를 맞고 태엽이 풀린 구식 추궁기처럼 점점 지쳐갔다. 정확한 결정타를 맞은 권투 선수인 양. 자 여러분 권투 선수인 양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뭐가 들어갔어 얘들아? 비유법 썼지?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법은 여러분 정확히 맞았다라고 했으니까 원관념이 얘들아 원판에 정확히 맞춘 걸 얘기한 거네. 도박이 얘들아 성공을 한 것을 비유법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4번이다! 애들이 환호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다른 아이들과도 태도도 다르고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얘들아 되게 무심한데 근데 이걸 정확하게 맞추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비수는 정확히 4번에 꽂혀 들어갔고 강씨는 그 순간 아이를 봤는데 그 아이는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른한 표정으로 강씨를 올려다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이 아이가 강씨를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 만약에 내가 됐다고 하면 대부분 누굴 먼저 볼 거야?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막 친구들 먼저 보겠지. 이 아이는 그런 행동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한 번 더 하겠어요. 이번에도 맞으면 10개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얘들아 한 번만 더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물론이지 강씨는 어딘가 겁먹은 말투로 말을 했다. 얘들아 왜 겁이 먹을까? 뭐가 좀 이상해. 이 아이가 행동이 조금 이상하잖아. 자 이번에도 그 소녀는 비수를 피살자의 가슴에 뽑아들면서 조금 전에 그부에게 물었다. 그럼 그 아이는 자신이 말했던 번호가 무시당했잖아. 1번이라고 했는데 얘가 갑자기 4번이라고 바꿨으니까. 그래서 무안해하면서 대답을 하지 않았고 4번이 어때? 4번 괜찮지? 그래 딴 아이가 뒤에서 말을 하자. 그 소녀는 비수를 높이 들었다. 원판은 새로운 경주를 시작했고 비수는 사생아처럼 던져졌고 1번이 아저씨 이번에도 친구가 말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던져놓고 1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봐봐. 소녀는 권태스러운 그리고 낮잠이 오는 듯한 나른한 목소리를 내었다. 순간 원판을 둘러싼 모든 것은 정지 상태로 가만히 있었다. 그렇겠죠. 애들도 과연 될까? 아까도 했는데 또 될까? 이런 기대감에 아무도 소리 안 내겠지? 자, 둘러서 있는 아이들과 강씨의 시선은 필사적으로 회전하는 원판 위에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자, 이윽고 한 무리의 정지 상태는 꼿꼿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마지막에 숨을 고르면서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여러분 왜 기지개를 켜냐면 애들이 이러는 거거든? 여러분 이게 뭐야 얘들아? 환호야. 그렇지. 이 기지개는 여러분 애들이 환호를 키기 시작하는 거야. 한바탕 소요. 이러면 소요는 여러분 소란이지 소란. 애들이 환호하고 얘들 소란하는 게 가라앉자 원판은 1번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었다. 여러분 2번 연속 맞춘 거예요. 아까는 못 맞춘다고 애들이 못 맞췄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걸 2번이나 연속을 맞췄고 그리고 여러분 번호를 어떻게 하냐면 딱 던져놓고 얘들아 딱 고쳐버리지. 그러니까 이 애가 이 트릭을 알아낸 거예요. 이게 지금 사행성 놀이니까 조작을 하고 있는 걸 얘가 알고 답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었던 거야. 자, 그 녀석은 단 2개의 동전으로 20개의 사탕을 얻어냈고 소녀는 그 사탕들을 둘러싸서 감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런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애들 다 나눠줘 버리고 그의 얼굴에는 기쁨도 환희도 아무것도 엿보이지 않았다. 그는 오직 피로하고 지쳐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었다. 소녀는 사탕을 다 나눠준 다음 천천히 책가방을 들고 시내 쪽으로 걸어갔다. 아이들은 배긋한 사탕을 돌리면서 그가 전차를 달리는 그 거리로 꼬부라질 때까지 한 번 정도는 뒤를 돌아봐 줄 것을 기대했다. 약간 영웅 심리 있잖아. 내가 됐어. 제가 됐어. 제가 좀 멋있게 한 번 딱 뒤돌아봐 주길 바라는데 이 소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왜? 미련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여러분 소년의 모습에서 여러분 그날 아래 거 봐봐. 그날 저녁 강씨는요. 일찍 문을 닫아야 했어요. 이상하게도 더 이상 경기를 계속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꼬마 녀석이 한바탕 더 휘저어놓은 끈적끈적한 불쾌감. 그럼 얘들아 이 불쾌감이 무슨 이유 때문에 불쾌감이 생기는지를 생각해봐야 돼. 자, 도전해오는 듯한 태도가 좀처럼 마음에 가라앉지가 않았다.
저녁밥을 해치운 그는 꽁초를 갈아 끼우면서 바람소리를 듣고 있었고 그는 쉽사리 잠이 들 수가 없었다. 눈을 감으면 그 아이가 힐책하는 얘들아 목소리로 여러분 자 힐책을 하는데 그 애가 이러면 힐책이 뭐야 얘들아 힐랑하고 질책하는 것을 얘기하지. 그러니까 꾸짖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이것 때문에 불쾌했던 거네. 그러면 여러분 왜 꾸짖는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잘못 있을 때 꾸짖음을 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어른이 그러면 잘못한 게 있을까 얘들아? 있죠. 아이들을 속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얘들아 무슨 생각이 든 거야 얘들아? 이 불쾌감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뭐야 얘들아? 죄책감이야. 그치? 여러분 이거는 자신의 죄책감이고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끄러움이자 양심이죠. 양심. 이게 마음에 들지 않은 거야. 내가 왜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작은 소갈기에 들어있는 새꼬챙이가 번뜩이면서 원판을 내리치던 광경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다. 뛰어봐라. 다 아무데나 뛰어봐라. 이러면 그 안생 나쁜 소년이 이죽거린다. 비웃으면서 자기한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여러분 뭘 뛰어보라는 걸까? 너 한번 계속 속여봐. 속여봐. 너 한번 속여봐. 그때마다 내가 다 들통나게 해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강 씨는 얼핏 잠이 들면 그 아이가 비수를 내리 꽂는 꿈을 꾸었고 악몽을 꾸고 그럴 때마다 숨막히는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났고 이상한 일이었다. 처음으로 이들 불면증에 걸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기 소설 끝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 이 소설은 결말 부분이 너무 중요해. 근데 여러분 결말 부분이 지금 수특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 근데 얘들아 학교도 얘들아 수능 특강에 얘들아 그 전체 줄거리에 이 내용이 없어. 그 선생님이 결말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할게요. 총 3번의 얘들아 이 도박놀이를 해요. 첫 번째 도박놀이가 바로 이거거든요. 지금 수능 특강에 들어간 거. 그게 얘들아 지금 저 전학생에 의해서 들통이 났잖아. 그러니까 들통이 나왔으니까 자기가 양심의 가책에 걸렸으면 얘들아 여기서 스탑해야지. 근데 그 사람은 스탑하는 게 아니라 그 전학생에게 보복할 생각을 해요. 왜? 자기한테 계속 도전하는 목소리를 계속 냈었으니까. 근데 이러면 그래서 이런 미군들한테 배운 도박놀이 두 번째 도박놀이를 만들어요. 그 도박놀이 얘들아 또 얘들아 인기가 장난 아니야. 애들 막 난리 났어. 근데 이러면 이 강씨는 애들한테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빨리 이 전학생을 봐야 되는 거야. 전학생이 있나 없나 지나가나 안 가나 계속 걔만 찾고 있는데 어느 날 얘가 지나가는 거야. 야 와서 이거 한번 하고 가 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강씨가 하라고 하는데 애는 저 돈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강씨가 그냥 해라고 해요. 그렇게 돈에 미치는 애가 미친 사람이 그냥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또 들통이 나요. 얘가 다 맞춰요. 다 맞춰요. 들통이 나니까 집에 가서 또 강씨가 잠을 못 자는 거야. 내가 얘들아 이렇게 속여서 들통이 났구나. 그래서 또 보복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도박놀이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박놀이 3번째를 해서 또 애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애가 지나가니까 불러. 애 보고 합의하라고 하거든. 또 들통 나. 그 들통 나면서 여러분 이 전학생 친구가 전학생이랑 이거를 여러분 이겨놓고는 집에 돌아가면서 이 친구가 물어봐. 뭐라고 물어보냐면 저 아저씨가 너한테 또 뭘로 도전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애들은 여러분 저 아저씨가 이 전학생한테 계속 도전하고 있다라는 걸 애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저씨가 여러분 무엇으로 도전할 것 같아? 라고 또 물어본 거야. 그 물어봤을 때 얘들아 이 전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아저씨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죽음을 예상을 해버려요. 여기에서. 그러면서 울어요. 이 아이가. 그 이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애가 울어버리거든. 그날 밤 여러분 강씨는 자살을 선택해요. 왜 자살을 생각하는지 너무 막장이냐 너무 갑자기 사람 죽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아저씨는 아이들한테 환심을 살려고 뭐인 척하면서 살아왔어. 얘들아 모범적인 인간인 척하면서 살아왔어. 자기가 완전 모범적인 인간이야. 근데 여러분 자신의 얘들아 뭐가 드러났어? 자신의 위선, 자신의 얘들아 속임수가 밑바닥까지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위선이 들통난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걸 못 이겨서 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저씨가 그 수치감을 느낄 거라는 걸 여러분 이 아이는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여러분 정말 조숙하고 이
어른들의 심리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인 거지. 그래서 이 작품은 여러분 그 위선을 부리던 사람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 부분이어서 선생님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봤어. 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 여러분 시점은 전제작가 시점 사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쭉 풀어보시고 여러분 숙제 선생님 저번 주에 5주차 6주차 다 갖고 오라고 했잖아? 여러분 숙제 꺼내보세요. 정원쌤이 그 여러분 그 정보들을 다시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2학년들은 한 9명 나왔거든요, 여러분. 정원쌤이 너무 숙제를 안 배웠다고. 됐어, 갈 거야.